안녕하십니까. 속이 비어 고든 대나무 빈대가 들려주는 중국사 송나라편 제11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난 시간에 태조는 남한과 남당을 병합하여 이제 5월과 북한만을 남겨뒀습니다. 5월은 당나라 말기에 전류가 이 지역에 왕으로 봉해져서 항주를 도읍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당이 멸망하고 중원이 량, 당, 진, 한, 주 그리고 송으로 왕조가 변경될 때마다 5월은 이 중원의 나라들에 칭신하고 복속하였습니다. 송태조가 남당을 공격할 때 5월은 제5대 왕 전홍숙이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남당을 공격해서 상주를 빼앗고 송과 연합작전으로 윤주를 점령했습니다. 이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사실 전홍숙은 960년에 조광윤이 송을 건국하자 조광윤의 아버지 조홍은의 홍자를 피휘해서 이름을 전숙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 전숙이라고 부르는 게 맞겠습니다. 남당 멸망 이후에 전숙은 개봉으로 입조해서 조광윤의 면을 더욱 세워주니 조광윤은 아들 덕소를 수조에 보내 영접해 주었습니다. 수조는 지금의 상구시에 속한 지역입니다. 태조는 예현루라는 집에 친히 나가서 연회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예현루는 송이 남당의 이웃과 5월에 전숙을 위해 지어놓은 집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송은 5월도 병합해서 전숙을 송의 수도 별량에 붙잡아 주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전숙은 성심을 다해 태조에게 5차례나 진공, 즉 공물을 바치고서야 항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전숙이 별량을 떠날 때 태조는 금색 비단으로 쌓인 보자기를 전숙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전숙이 강을 건너면서 배 안에서 이를 열어보니 대신들이 전숙을 붙잡아두고 5월을 정벌하자고 상주한 상주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숙은 놀랍고 두렵고 또 감격해서 더욱 송태조에 복종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5월은 일단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보자기를 건네준 일은 잘 기억해 두세요. 송의 역사에서 비슷한 일이 한 번 더 일어나는데요. 그때 가서 이 일에 담긴 의미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태조 조광윤이 남방의 열국을 평정하고 나서 그 부고, 즉 그 나라의 창고에 쌓인 재물들을 거두어서 개봉의 별도 창고에 저장하고 이를 봉장고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매년 국가에서 쓰고 남은 것들을 모두 그곳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태조가 말하였습니다. 석진이 유연의 여러 군을 할양하여 거란에 넘겨주었는데 짐은 그 8주에 백성들이 오랫동안 오랑캐의 노예가 된 것을 불쌍히 여기고 있다. 나중에 500만 민이 모이거든 사신을 보내서 북쪽 오랑캐에게 그 돈을 주고 산 후에 여러 군을 되찾으려 한다. 만약 저들이 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창고의 재물을 풀어서 싸울 군사들을 모집하여 공격해서 되찾아 올 계획이다. 태조는 과거 후진의 석경당이 거란에 넘겨준 연운 16주를 돈으로 되찾아올 생각으로 돈을 모았던 것입니다. 거란이 듣지 않으면 그 돈으로 군사를 일으켜서 무력으로 찾아올 계획까지 세웠던 것이죠. 태조가 모아둔 이 돈으로 과연 연운 16주를 되찾아올 수 있을까요? 태조는 조보를 가장 신임해서 그와 자주 천하대사를 논의하였는데 그의 방책으로 측근 장수들의 병권을 회수하였고 또 열국 평정의 방향을 정했음을 이전 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통일까지 5월과 북한만 남겨둔 이때 976년에는 조보가 조정이 없었습니다. 3년 전에 재상에서 파직당해서 낙양 북부의 하양절도사로 좌천되었기 때문입니다. 조보는 조광윤이 송을 건국하고 나서 4년 후인 964년에 재상이 되어서 973년까지 10년을 재상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태조는 조보를 전폭적으로 신임했습니다. 한 번은 판대리사 뇌덕양이 조보를 태조에게 고발하였습니다. 968년이었습니다. 조보가 건세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집을 강제로 사들이고 뇌물을 받으며 대리사 관원들에게 법률을 변경하라고 지시했다는 죄목이었습니다. 대리사는 지금의 법원것 같은 기구이니 뇌덕양의 고발은 당연한 직무였습니다. 그러나 태조는 오히려 조보가 국가의 중심임을 너는 듣지 못했느냐? 라고 말하며 뇌덕양을
크게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손도끼로 뇌덩약을 때려서 그의 이빨이 2개나 부러졌습니다. 이 손도끼는 무기가 아니라 태조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던 일종의 장신구입니다. 그리고는 뇌덩양은 지방으로 좌천되고 말았습니다. 또 971년에는 대장군 조빈이 조보가 벌목이 금지된 산의 나무를 사서 자기 집을 지었다고 고발하였습니다. 이때도 태조는 조보를 보호하고 오히려 조빈을 강직시켰습니다. 사실 조보는 학식이 높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합격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천하 대세를 잘 판단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기에 태조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태조는 조보에게 큰 권력을 주었는데 조보는 그 권세를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도 이용했습니다. 명군이라면 이를 싫어해야 당연할 것 같은데 태조는 오히려 이런 조보를 안심하고 가까이 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과거 한나라 고조 유방이 친정을 나가면서 수도 장안을 소하에게 맡겼습니다. 그래놓고 안심이 안 되어서 자꾸 사람을 파견해서 소하의 동태를 감시했습니다. 소하의 문객 한 사람이 소하에게 말했습니다. 승상은 민심을 너무 얻었습니다. 그러니 황상께서 승상을 안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강제로 싼 값에 백성들의 전답을 사들여서 백성들의 불만을 일으키십시오. 그러면 인심을 잃은 승상을 황제는 안심하실 것입니다. 조보는 글을 많이 읽지는 않았어도 이런 역사를 알고 있었기에 자신이 살짝 재물을 탐하고 뇌물을 받는 것이 태조가 자신을 더 신임하게 할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과거의 절대 왕정에서나 통하지 요즘의 민주정에서는 통할 수 있는 처세술이 아닐 것입니다. 윗사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부정부패를 저지른다는 것을 지금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러던 조보가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973년에 조보는 자신의 아들과 추밀사 이숭구의 딸을 혼인시킵니다. 추밀사는 군사 최고기구입니다. 재상 조보가 군권을 가진 추밀사와 인척관계가 되는 것은 황권을 위협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태조는 곧바로 이숭구를 지방의 절도사로 좌천시켜버립니다. 조보에 대한 태조의 신임에 틈이 생긴 것을 안 노다손이 조보를 공격했습니다. 노다손도 태조가 신임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노다손은 태조가 독서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서구의 관원에게 태조가 무슨 책을 빌려갔는지를 알아내서 그 책을 밤새 읽고 다음날 조회에 참여해서 태조의 물음에 막힘이 없이 이미 답변해서 태조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는 대단히 열정적이고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노다손은 막 남당의 사신으로 다녀와서 남당의 지도를 태조에게 바치고 남당의 실태를 고하며 남당 정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보가 황가의 좋은 채소밭을 사들여서 건물을 짓고 상점을 열어서 시장을 농단한다고 태조에게 고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혼인의 일로는 조보를 해임할 수 없었던 태조는 결국 조보를 재상에서 파직하고 하양절도사로 내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노다손을 부재상으로 임명했습니다. 이제 조보가 없으니 태조는 동생 조광의를 자주 불러 논의하였습니다. 조광의는 건국 이듬해부터 줄곧 개봉부윤으로 있어서 도성에 있었습니다. 개봉부윤은 지금으로 치면 서울시장이죠. 976년 10월에 어느 눈 내리는 밤에도 태조는 조광의를 침전으로 불러 술을 마시면서 앞으로의 일을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문 밖에 환관들과 궁녀들이 멀리서 보기에 침전의 촛불이 흔들리고 도끼로 기둥을 찍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앞서 뇌덕약의 이빨을 부러뜨렸던 그 손도끼였을 것입니다. 조광의가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태조가 좋다, 좋아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곧 태조의 코 고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조광의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오경이 되어서 경비병들이 아무런 인기척이 들리지 않자 문을 열어보니 태조가 이미 붕어한 상태였습니다. 향년 50세였습니다. 연락을 받고 온 송황후는 환관 왕계은을 시켜서 태조의 아들인 조덕박을 급히 불러오게 했습니다. 형인 조덕소는 당시에 외지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조덕방을 부른 것이겠죠. 그러나 얼마 후에 왕계은은 진왕이 왔다고 고했습니다. 진왕은 태조의 동생 조광의입니다.
왕계은은 조덕방에게 가지 않고 계봉부로 가서 조광의를 불러온 것입니다. 왕계은이 이미 진왕 조광의와 결탁이 되어 있었던 것일까요? 아무튼 송황후는 조광의를 보자 매우 놀라서 말했습니다. 우리 모자의 목숨을 관가께 맡깁니다. 오 모자지명 개탁어 관가. 관가는 지체 높은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당시에는 황제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즉 송황후는 조광의를 다음 황제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조광의는 말했습니다. 부귀를 보장할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공부부귀 무우야. 그리고 조광의는 황제로 즉위했습니다. 그가 송의 2대 황제의 태종입니다. 이 밤의 일을 역사에서는 촉영부성이라고 합니다. 촛불 그림자와 도끼소리라는 뜻입니다. 이 촉영부성에 얽힌 태조의 죽음은 천구의 수수께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종은 동생이 형을 독살하고 황제가 되었다는 세간의 구설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조광의가 태조를 독살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조광의는 이미 후계자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황태자를 세우지 않고 계봉부윤이자 왕으로 봉해진 사람에게 황위를 물려주는 것이 일종의 관행이었기 때문입니다. 후진의 석중귀가 그랬었고 후주의 세종 시영도 그랬습니다. 그때까지 태조는 큰아들 조덕소를 왕으로 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황위를 물려받는 것, 즉 형종 제급이 그때는 종종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간에는 독살설이 떠돌더라도 조정 대신들과 장수들 중에 태종의 즉위를 문제 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태조가 독살되었다면 태조의 충신들이 이렇게 조용히 넘어갈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태조 조광유는 과음으로 술기운에 급사한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태조가 과음으로 인해 통일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죽은 것이 송의 역사에서는 매우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태조가 북한을 정벌하고 거란에게 넘어갔던 연운 16주를 수복하고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입니다. 근래의 사가들 중에는 송태조가 건국할 당시는 요의 목종 때였는데 이때가 북한을 정벌하고 요의 연운 16주를 수복할 기회였다면서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이 아쉽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의 목종은 희대의 폭군이어서 당시 요의 정치가 아주 어지러웠기 때문입니다. 즉 당시 요의 정세를 고려하면 선남 후북이 아니라 선북 후남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게 옳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남방의 풍부한 재부를 먼저 차지한 다음 북벌을 하는 것이 순서상 맞는 방책이었을 것입니다. 다만 태조가 북벌을 하지 못하고 일찍 죽은 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이죠. 태종 조광의는 어쨌든 세간의 구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태종은 자기가 부당한 방법으로 황위를 차지했다는 구설을 어떻게 돌파할까요? 그리고 태조 때 10년간 재상을 하다가 파직당했던 조보는 태종이 즉위한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십시오.